새벽이 오기도 전이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깊은 숲 어딘가에서 닭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집도 없고 농가도 없는 그 숲에서 울려 퍼진 소리는 궁궐에까지 닿았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그 소리를 따라 숲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나뭇가지 위, 사람 손이 닿기 어려운 높이에 황금빛으로 빛나는 괴짝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주변 땅에는 발자국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아래를 하얀 닭 한 마리가 맴돌고 있었다는 기록도 함께 남아있습니다. 신하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괴짝을 내려다 받았습니다. 괴짝의 뚜껑이 열렸을 때 그 안에는 포대기에 쌓인 사내아이가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그저 눈을 뜨고 세상을 올려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아이가 거기 있었는지, 누가 넣어두었는지,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훗날 알지, 고대어로 아이를 뜻하는 말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서기 65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한반도 동남쪽에는 신라라는 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신라는 박씨, 석씨, 김씨라는 세 성씨 집단이 번갈아 왕위에 오르는 독특한 정치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각 가문은 자신들의 혈통이 다른 누구보다 신성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고, 그 경쟁은 전쟁터보다도 이야기의 영역에서 더욱 치열하게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해 신라의 왕은 탈해왕이었습니다. 석씨 왕조의 군주였던 그는 스스로도 바다 건너에서 흘러온 괴짝 안에서 발견됐다는 기이한 탄생 설화를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탈해왕은 황금 괴짝의 아이를 궁으로 데려와 직접 길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괴짝이 금빛이었다는 이유로 그 아이에게 금을 뜻하는 김이라는 성씨를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은 사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김알지는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라 어느 기록에도 그가 권력을 잡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행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궁 안에서 자랐고 이후 역사의 기록에서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그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한참 후대의 일입니다. 김알지로부터 7대가 흘렀습니다. 삼국사기가 전하는 계보에 따르면 그의 7대 손인 미추가 서기 262년 신라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것이 신라 역사상 최초의 김씨 왕입니다. 그 순간 수백 년 전 숲에서 발견됐다는 아이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왕조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 즉 기원서사가 된 것입니다. 김알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문헌 덕분입니다. 12세기에 편찬된 삼국사기와 13세기에 쓰인 삼국유사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두 문헌 모두 사건이 일어났다고 전하는 시점으로부터 1000년 이상 지난 후에 쓰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야기가 어떻게 구전되고 변형되었는지, 어느 부분이 원형이고 어느 부분이 덧붙여진 것인지는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주목할 상징은 황금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황금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연결된 신성한 물질, 이 세상 것이 아닌 차원에서 온 무언가라는 관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금이라는 글자에서 성씨를 따온 것은 이 아이가 평범한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방식이었을 것이라고 연구자들은 분석합니다. 닭이라는 상징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동아시아 고대 문화권에서 닭은 어둠을 몰아내고 새벽을 부르는 존재였습니다. 악을 쫓는다는 믿음이 있었고 닭이 울기 전의 시간은 가장 어둡고 위험한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닭이 울음으로써 황금 괴짝을 가리킨다는 구조는 새로운 시대의 빛이 가장 깊은 어둠을 뚫고 나타난다는 상징적 언어로 읽힌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사건의 무대인 계림은 한자로 닭개의 수풀림, 닭의 숲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나중에 신라 자체의 다른 이름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곧 나라의 별칭이 된 것입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이 지명이 김알지 설화 이후에 붙여진 것으로 보고 다른 이들은 이미 있던 지명이 설화 속으로 흡수됐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아직 명확히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기록 앞에서 역사학계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김할지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인가? 아니면 후대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신화적 존재인가? 첫 번째 가설은 그가 실존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각에 따르면 당시 신라로 유입된 어느 세력의 지도자가 극적인 방식으로 등장했고 그 사건이 긴 세월 동안 신화의 형태로 굳어졌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신라는 여러 외부 집단이 유입되어 지배층을 형성한 역사가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탈해왕 자신도 먼 바다 건너에서 괴짝을 타고 흘러왔다는 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낯선 존재를 신비로운 탄생으로 포장하는 것은 이 시대의 새로운 일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나 집단이 이 이야기의 씨앗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에는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있습니다. 김할지에 대한 기록은 탄생의 순간에서 멈추고 그 이후의 삶이 거의 전해지지 않습니다. 실존 인물이라면 성장하고 관계를 맺고 어딘가에서 삶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흔적이 없습니다. 신화적 탄생 장면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생애는 실존 인물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깨끗합니다. 두 번째 가설은 김할지가 처음부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박씨는 알에서 태어난 시조를, 석씨는 괴짝에서 온 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씨에게도 비슷하되 더 화려한 기원 이야기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추론입니다. 황금은 박씨의 알이나 석씨의 괴짝보다 훨씬 더 강렬한 신성의 이미지를 가집니다. 경쟁하는 왕족들 사이에서 이야기는 곧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설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김씨 가문이 순수하게 자기 가문의 이야기를 지어냈다면 왜 하필 라이벌인 석씨 왕 탈해가 그 아이를 거두고 길렀다는 설정을 넣었을까요? 자신들의 정통성을 높이기 위한 이야기에서 경쟁 가문의 왕을 양부로 등장시키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이 디테일이 역설적으로 이야기 안에 어떤 역사적 실제가 반영돼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쩌면 신화냐 역사냐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틀일 수 있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에게 신화는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가 자신들이 왜 존재하는지, 자신들의 왕이 왜 왕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언어였습니다. 황금과 닭과 숲이라는 세 가지 상징이 정밀하게 조합된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매우 의도적으로 설계한 언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이고 어느 시대인지가 또 하나의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입니다. 서기 65년의 어느 새벽, 계림숲 어딘가에서 닭이 울었습니다. 그것이 신화의 첫 문장인지 역사의 한 조각인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황금 괴짝 속 아이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이 이야기가 어느 시대에 어떤 목적으로 다듬어졌는지 1000년이 넘는 시간이 그 경계를 지워버렸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힘일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증명될 수 없기에 누구도 완전히 부정하지 못하는 이야기.